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아주 흥미로운 책을 소개하는 채널 너나 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막 넘기다가 멈칫하고 스크랩 버튼 누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많죠. 네, 약간 보통 흑백 배경에 스티브 잡스나 뭐 윈스턴 처칠 아니면 니체 같은 사람들 얼굴 딱 박혀 있고 그 옆에 엄청 멋진 통찰이 담긴 명언 적혀 있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내 마음을 확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막 직장에서 중요한 보고서 쓰거나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내 주장이 어딘가 좀 빈약해 보이면 괜히 유명한 경영자 명언 같은 거 슬쩍 빌려와서 PPT 첫 장에 박아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자주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언어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부족하다는 약간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고 거대한 이름표가 주는 권위 뒤로 싹 숨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방패로 쓰는 셈입니다. 아, 방패. 맞아요. 방패.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대신에 타인의 말, 그것도 막 유명인의 말에 그토록 집착하고 기대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만 핵심 질문이죠.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엄청 도발적인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바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소설인데요. 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오늘 우리 탐구 미션은 그냥 단순한 문학 리뷰가 아닙니다. 그 평생 타인의 언어 뒤에 숨어 살던 한 지식인의 내면이 막 산산조각 나고 또 그 붕괴의 끝에서 어떻게 강박을 버리고 주체적인 삶을 회복해내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볼 거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랑 남의 말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만의 진실된 삶의 언어를 찾을 수 있을지 현대적 생존 전략을 같이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 주인공부터 좀 파헤쳐 보죠.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이 히로바 도이치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을 괴테 연구에 바친 일본 동문학계의 1인자입니다. 와, 1인자? 네, 대학 교수로서 수많은 문헌을 분석하고 의미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거인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모순이요? 도이치가 그 활자 속의 말을 다루는 데는 세계 최고인데 정작 자기의 진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현실의 삶의 언어, 거기에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서툴고 무력하다는 거예요. 아, 그거 참 씁쓸하면서도 약간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장면이 그 은혼식 에피소드였거든요. 아, 네.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장면이요? 네네네. 아내와의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잖아요. 그 분위기 좋은 데서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딸이 부모님 연애 시절 그 러브레터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네. 그럼 보통 같으면 막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땐 그랬지 하거나 아내한테 뭐 25년 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진솔한 감정을 말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도이치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갑자기 괴테의 파우스트 구절을 줄줄 얽으면서 건배사를 해버립니다. 아니 진짜 아내 입장에서는 완전 복장이 터질 노릇이죠. 그러니까요. 로맨틱은커녕 막 웬 옛날 책 구절을. 맞아요. 도이치는 일상적인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대한 학문적 언어체계, 그러니까 괴테의 건이라는 갑옷을 꽉 입고 가족과의 식사 자리마저 방어해버린 거죠. 와, 가보시네요 진짜. 방어막. 그런데 바로 그 식사 직후에 이 도이치의 국공했던 세계를 완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 뭐죠? 딸이 마시던 그 얼그레이 홍차 티백 꼬리표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통 짤막한 글귀 같은 거 적혀 있죠. 맞아요. 거기서 우연히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그리고 그 문장 밑에 딱 괴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문장 자체는 멋진데, 아니 근데 이게 왜 도이치의 세계를 막 뒤흔들 만큼 대단한 건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홍차 회사에서 적당히 감성적인 문구 하나 끼워 넣은 걸 수도 있잖아요. 도이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던 게 그에게는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온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는 세상을 잼적인 세계와 샐러드적인 세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잠깐만요. 잼하고 샐러드요? 네, 잼. 우리 믹서기에 딸기, 바나나, 우유 막 다 넣고 갈아버린 스무디나 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원래 과일들이 가지고 있던 형태나 그 개별적인 맛은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진 단맛 덩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형체가 없어지죠. 도이치는 모든 것이 형체를 잃고 뒤섞인 이런 혼돈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아, 반면에 샐러드는 어떤가요? 양상추는 양상추대로 아삭거리고 토마토는 그 토마토의 즙을 유지하면서도 드레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의 훌륭한 요리로 어우러지잖아요. 오, 그러네요. 각각의 재료가 살아있으면서도 하나가 되는. 맞습니다. 각자의 고유성과 다름을 유지한 채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상태. 도이치는 바로 이것이 세상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해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티백에 적힌 혼동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개별성을 유지하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조화를 이룬다. 이 문장이 도이치가 평생 밀어붙인 이 샐러드적 세계관을 완전 완벽하게 한 줄로 요약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막 상상해보세요. 직장에서 한 10년 동안 내가 막 끙끙대며 구상해온 신사업 기획안의 핵심을 누가 단 한 줄의 기가 막힌 슬로건으로 딱 뽑아준 걸 발견한 느낌? 네, 속으로 막 만세를 불렀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또 있어요? 도이치가 환호한 진짜 이유는 그 문장이 단순히 멋져서가 아니라 그 밑에 하필 괴테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괴테. 만약 그 밑에 익명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홍차 공장 직원의 말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죠? 도이치의 내면 깊은 곳에는 괴테라는 권위에 기대야만 내 주장이 증명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꽉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니, 왜 굳이 막 남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1인자라면서요. 그냥 이 샐러드 세계관은 내가 40년 연구해서 깨달은 내 고유의 철학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평생 남의 언어를 다루는 학자나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현대인들의 그 고질적인 딜레마입니다. 아, 딜레마.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도이치가 아직 막 불안하고 젊었던 독일 유학 시절에 그의 친구 요한이 이런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을 하던 출처가 기억 안 나면 그냥 괴테가 말하기를 이러고 덧붙여라. 왜냐하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으니까. 와, 진짜 마법의 치트키네요. 그렇죠. 처음엔 이 말이 도이치에게 거대한 지적 무기이자 어떤 성공의 주문 같았습니다. 어떤 논리를 펴든 괴테라는 방패 뒤에 싹 숨으면 아무도 공격하지 못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가 학계의 정점에 섰을 때 이 주문은 아주 끔찍한 저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주요? 성공을 가져다 준 무기였는데 왜 저주가 된 거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언어에 대한 확신이 완전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내뱉을 주체성이 텅 비어버리니까 끊임없이 이건 괴테가 한 말이야 라고 권위자에게 기대야만 안심이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혼자서는 서지 못하는 상태네요. 맞아요. 그래서 도이치에게 그 티백의 명언은 무조건 반드시 괴테의 진짜 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평생 빌려 쓴 그 괴테의 권위가 완벽해지고 덩달아 자기의 샐러드 세계관도 학문적 인생 전체도 아, 이건 정답이다 라고 전면적으로 긍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팩트체크가 아니네요. 자기 인생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막 목숨 건 출처 찾기였군요. 네, 거의 생전투쟁이죠. 근데 뭐 그렇게 매달렸으면 출처가 딱 나와야 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았겠죠? 당연히 안 그랬죠. 오히려 출처를 찾으려고 방대한 전집을 뒤지고 수소문을 막 할수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도이치의 세계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 처음 돌직구를 날린 건 사위인 스즈키였어요. 네네. 스즈키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님, 전 괴테가 모든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모든 것을 말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니까요. 뼈를 아주 세게 때리네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도이치도 무의식 중에는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이치의 강박적인 믿음을 아주 산산조각 내는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학교에서 터집니다. 뭔데요? 도이치와 아주 절친한 동료인 시카리 교수가 거대한 학술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자기가 쓴 책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문헌과 가상의 인물들을 수없이 날조해서 인용했다가 틀통이 난 겁니다. 잠깐만요.
오, 학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문헌을 지어내서 인용을 했다고요? 네, 아니, 그건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기꾼이잖아요. 당장 학계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일인데 이게 도이치의 출처 찾기에 무슨 영향을 준 건가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학자적 범죄죠. 도이치도 처음엔 엄청 분노합니다. 근데 이 시카리 교수가 언론에 대고 반성이나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주 귀귀한 궤변을 쏟아내요. 뭐라고요? 어차피 학문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 자체가 실패와 오류의 연속이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신화나 역사도 결국 수많은 오독과 날조가 덧대어진 결과물일 뿐이다. 이런 식이었죠. 와, 뻔뻔함이 진짜 하늘을 찌르네요. 내가 가짜를 만들긴 했지만 어차피 니네가 믿는 진짜들도 다 누군가 지어내거나 잘못 옮겨 적은 거다. 약간 이런 식의 물타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타기 같은 그 궤변이 역설적이게도 도이치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요? 생각해보세요. 도이치는 지금 그 티백에 적힌 한 줄의 명언이 100% 불순물 없는 괴테의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걸 증명하려고 닭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카리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과연 인류 역사에 그토록 완벽하고 순수한 원본, 즉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존재하긴 할까? 어떤 문장이 A라는 사람 입에서 나와서 막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요약하고 번역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 슬쩍 덧붙이면서 본질적으로 계속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설 속 또 다른 장치가 아주 훌륭하게 작동해요. 어떤 거요? 도이치의 딸 노리카가 운용하는 트리오 오브 워즈라는 웹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 사이트는 수천 개의 명언들을 어떤 맥락도 없이 그냥 뚝뚝 떼어내서 알고리즘으로 분류하고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쇼핑하듯이 막 소비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거 완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인스타그램 명언 계정들이랑 똑같네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딱 그 순간 내 기분을 위로하거나 내 주장을 포장하는 어떤 팝적인 장식품으로 쓰는 거잖아요. 내 소설은 이 도이치의 강박과 딸의 웹사이트를 딱 병치시키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팩트, 위대한 위인의 진짜 말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원본의 진실성보다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이치의 내면에서도 서서히 진실의 기준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 말이 정말 과거의 위인이 했던 팩트인가를 증명하는 것의 허무함을 탁 느끼면서 지금 이 말이 나에게 그리고 현재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옮겨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틈이 생긴 거군요. 그 혼란 속에서 도이치의 장인이자 은사인 마나부가 아주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예. 내 노력은 사랑 속에 있어야 하고 내 생활은 실천 속에 있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 대사가 뇌리에 확 박히더라고요. 도이치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아주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평생을 그 먼지 쌓인 낡은 문헌 속에서 죽은 과거의 활자만 파헤치던 도이치에게 언어의 진짜 가치는 그 출처에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의 실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랑 속에 있다는 걸 탁 일깨워준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안고 마침내 도이치 일행이 출처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독일로 막 직접 날아갑니다. 드디어 그 문장을 처음 썼다는 베버 씨를 찾아내는데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네, 저도요. 베버 씨를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니까 어땠죠? 그 티백의 완벽했던 명언이 사실은 무슨 괴테의 미발표 명저에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참 허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진실이 밝혀지죠. 네네. 괴테가 쓴 것이 맞는지조차 불분명한 아주 오래된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원문은 훨씬 길고 엄청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버 씨가 인터넷 포럼에 글을 올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편지를 아주 짧고 그럴듯하게 쳐내서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와, 맘대로 요약을. 네, 게다가 그 독일어 요약본을 누군가 영어로 막 발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믹스 같은 단어가 들어가고 다듬어지면서 탄생한 그야말로 우연과 오류, 변형이 빚어낸 잡탕 산물이었던 겁니다. 와, 진짜 평생 100% 순수한 괴테의 팩트를 줬던 일본 최고의 학자가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누리꾼 뇌피셜 요약본이랑 번역기 돌려 나온 변형물에 자기 학문적 인생을 걸고 있었던 거네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멘탈 완전히 붕괴해서 다 때려치웠을 것 같은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패배처럼 보이죠. 하지만 심리를 깊이 파고들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이 허무한 진실 앞에서 도이치는 드디어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그 괴테라는 거대한 환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추앙했던 괴테라는 천재조차도 완벽한 신이 아니라 한계가 아주 뚜렷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괴테의 한계요?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전체가 괴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위대함을 확 해체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괴테 스스로가 깨달은 자신의 한계는 뭐였나요? 이 소설이 제목에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고 선언한 건 사실 반어법에 가깝습니다. 괴테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파악하고 우주를 자기 언어로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주 오만한 천재였거든요. 소설 속에서도 도이치가 파우스트를 해설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냅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거대하고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던 선량한 노부부를 무자비하게 밀어버리고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네, 완벽한 계획에 방해가 되니까 그 작고 이질적인 것들을 폭력적으로 싹 지워버린 거네요. 아까 말한 그 잼적인 세계 다 갈아버리고 통일시켜버리는 그 폭력성이랑 딱 맞닿아 있군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려 드는 지식의 오만함, 그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괴테 본인도 만년에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인간 혼자서는 절대 우주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한계 말이죠. 네네. 그래서 괴테는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할 수 없으니 이미 존재했던 과거의 전통과 타인의 지혜에 기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나침반을 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찾아낸 유일한 구원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불완전하고 다름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들이지만 서로를 폭력적으로 막 갈아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혼동시키지 않고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로 이어지게, 그러니까 혼연일체로 만드는 접착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결국 도이치가 40년 동안 주창해온 그 샐러드적 세계관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었던 거네요. 네, 드레싱이 그 샐러드 재료들을 확 감싸 안아서 하나의 요리로 만들듯이 사랑의 부완전한 인간들을 감싸 안아서 조화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통찰이죠. 괴테가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타인과 연대하려 했기에 위대했던 겁니다. 도이치는 그 우스꽝스러운 출처의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게 된 거죠. 와, 대박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요. 네. 아니,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이제 학자로서 그 문장은 오류로 빚어진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딱 짐을 내려놓아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도이치가 TV 방송 녹화 중에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가 읽을 원고의 맨 마지막에 그 문제의 홍차 티백 문장을 기어코 펜으로 꾹꾹 적어놓고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괴테의 말입니다 라고 아주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네. 아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팩트를 날조한 건가요? 제가 보기엔 치카리 교수처럼 그냥 학자적 양심을 팔아먹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학자적 윤리로만 따지면 이거 완전 자폭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자기가 4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소설은 이 장면을 파멸이 아니라 거대한 해방으로 묘사합니다. 그 문장을 딱 내뱉는 순간 도이치는 억눌려 있던 엄청난 자유와 가벼움을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여기서 방점이 찍히는 곳은 과거의 사실 증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실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한 의지요? 거짓말을 하는 게 어떻게 실천이 되나요? 도이치는 더 이상 남의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어떤 수동적인 앵무새가 아닙니다. 그는 그 문장이 인터넷의 오류와 번역 변형에 만들어낸 잡종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문장에 담고 있는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자는 샐러드적 세계관의 가치, 그 좋은 뜻을 이제는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괴테의 원본인가? 라는 과거의 얽매인 질문을 확 버리고 나는 앞으로 이 문장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확신을 담아서 세상에 던진 겁니다. 아, 도이치가 이것은 괴테의 말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타인을 속이려는 사기가 아니라 이 좋은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내가 기꺼이 나의 전부를 걸고 괴테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겠다는 아주 주체적인 선언인 것이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막 약간 남의 옷을 빌려 입는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옷이요? 네네. 처음에 막 유명인의 명언이라는 남의 옷을 훔쳐 입었을 때는 내 몸에 안 맞아서 엄청 어색하고 남들이 가짜인 걸 알아볼까 봐 막 전전긍긍 하잖아요. 도이치가 그 출처에 집착했던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옷의 출처가 뭐 명품이든 시장표 짝퉁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오, 그냥 그 옷을 입고 내 현실에서 막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부딪히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옷에 내 땀이 배고 구김이 잡히면서 완전히 내 체형에 딱 맞는 나만의 옷으로 변해버린 거군요.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소설 속 장인의 말처럼 생활은 실천 속에 있어야 하니까요. 도이치가 가짜 명언을 자기 원고에 끼워 넣은 행위는 앞으로 내가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문장을 진짜 진리로 만들어내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전부 미래로 던져진 기도였습니다. 팩트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비로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딱 되찾은 인간의 장엄한 범주이자 해방인 것이죠. 와, 정말 통쾌하면서도 막 뒤통수를 때리는 결말이네요. 오늘 우리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완벽함의 강박에 갇혀있던 한 지식인이 어떻게 그 불완전한 현실 속으로 걸어 나와서 주체성을 회복하는지 심층 탐구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정말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딜레마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달라야 한다,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오리지널리티의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맞아요. 엄청 스트레스죠.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다시 또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론이나 유명인 명언 뒤로 싹 숨어버리고요.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하고 흠결 없는 순수한 오리지널리티라는 건 애초에 환상일지 모른다고요. 네네. 중요한 건 완벽한 원본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빌린 언어들, 불완전한 파편들을 가져와서 나의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땀 흘려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실천의 과정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남의 말은 진정한 나의 언어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막 숭배하는 완벽한 오리지널리티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현대의 저작권법이랑 이 개인 브랜딩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류 역사상 막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이었던 괴테조차도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다면서 백기를 들고 타인과 연대했는데 말이죠.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당장 회사에서 막 남의 기획안을 참고하거나 누군가의 멋진 명언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무 독창성이 없나 하고 자책하고 계신다면 그 헛개비 같은 완벽주의의 무게를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출처가 어디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그 문장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또 어떻게 샐러드 같은 사랑으로 쓱쓱 버무려낼 것이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좀 불완전하더라도 여러분만의 땀방울이 밴 언어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 아주 깊숙한 지식의 세계로 다이브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